2024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백이월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눈에 띄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50살의 목수였고 오래된 가구와 낡은 한옥 내부를 고치는 일을 하며 살았다. 새 것이 너무 빠르게 들어서고 낡은 것이 너무 쉽게 사라지는 도시에서 그는 남들이 버리려는 것들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다. 부서진 장롱의 결을 되살리고 뒤틀린 문짝의 균형을 맞추고 오래된 나무의 남은 시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돌려놓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술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낡은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월에게 그것은 사라지기 직전에 기억을 조금 더 붙잡아 두는 방식이었다. 그가 외할머니 설아윤의 집을 정리하게 된 것은 장례가 끝난 지 3주가 지난 뒤였다. 설아윤은 9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 기록에는 노환이라는 단순한 단어가 남았고 주민센터의 서류에도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이월에게 외할머니의 죽음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난 일이 아니라 한 집안 전체를 묶고 있던 마지막 매듭이 풀린 사건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친척들은 이름만 남아있을 뿐 왕래가 없었다. 결국 망원동의 오래된 단독주택과 그 안에 남은 물건들은 모두 이월의 몫이 되었다. 설아윤은 생전에 자신의 과거를 거의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반복해서 들려준 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뿐이었다. 전쟁 이후 먹고 살기 어려웠고 서울에 올라와 작은 포목점에서 일했으며 혼자 딸을 키웠다는 이야기였다. 남편에 대해서는 말이 짧았다. 집안 어른들이 묻던 시절에도, 이웃들이 수군거리던 시절에도, 딸이 자라서 조심스럽게 물었던 시절에도 설아윤은 불필요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정을 동정받는 일은 끝까지 거부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조차 그녀의 젊은 시절은 늘 흐릿했고 빈칸이 많았고 누군가 일부러 접어둔 종이처럼 펼쳐지지 않았다. 이월에게 외할머니는 단단한 사람이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도 없었다. 시장에서 산 무명천을 아껴 쓰고 오래된 옷을 여러 번 고쳐 입고 공과금 고지서를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사람이었다. 은행보다 장롱 속 봉투를 더 믿었고 말보다 습관으로 삶을 증명했다. 그녀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이 거의 없었다. 고급 장식품도 귀금속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가재도구도 없었다. 다만 오래 버틴 물건들이 있었다. 칠이 벗겨진 밥상, 손때가 묻은 서랍장, 오래된 재봉도구, 색이 바랜 가족사진 몇 장. 그 물건들은 가난의 흔적이라기보다 버티며 살아온 시간의 증거처럼 남아있었다. 이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계속 3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 보관할 것, 기증할 것, 버릴 것, 단순한 기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잔인했다. 평생 쓰던 밥그릇 하나도 버리려 하면 한 사람의 식사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오래된 이불 하나도 묶어 내놓으려 하면 여러 겨울의 숨결이 지워지는 것 같았다. 목수로서 그는 오래된 물건을 다루는 일에 익숙했지만 가족의 삶을 분류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남의 집에서 발견한 낡은 서랍은 수리할 대상이었지만 외할머니의 서랍은 시간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월의 시선은 안방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나전칠기 상자에 머물렀다. 설아윤이 생전에 바느질 도구를 넣어두던 상자였다. 어릴 적 이월은 그 상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겉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뚜껑 가장자리의 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안에는 실, 바늘, 골무, 단추, 자투리 천, 오래된 실패들이 종류별로 담겨 있었다. 설아윤은 그 상자를 아무에게나 열어보이지 않았다. 집안의 돈이나 귀중품보다도 그 바느질 상자만큼은 늘 자신의 곁에 두었다. 당시에는 그저 손때 묻은 생활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할 만큼 사적인 물건이었다. 상자 안의 첫 번째 칸에는 바늘상과 실타래가 놓여 있었다. 검정, 흰색, 회색, 남색 실들이 오래된 종이띠에 감긴 채 남아 있었고 작은 주머니 안에는 여분의 단추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칸에는 낡은 가위와 줄자가 있었다. 줄자의 숫자는 일부 지워져 있었고
가위의 손잡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설화윤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필요한 것은 버리지 않았고 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용했으며 아무리 작은 물건도 제자리를 잃지 않게 했다. 가장 깊은 칸에는 회색과 베이지색의 오래된 털실이 들어 있었다. 그 아래쪽에서 이월은 바느질 도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차갑고 묵직한 금속이었다. 집 열쇠나 장롱 열쇠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컸고 장식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실용적이었다. 낡은 황동빛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크고 둥근 형태였으며 몸통에는 복잡한 홈이 길게 파여 있었다. 일반적인 자물쇠 열쇠의 단순한 톱니와 달리 그 홈은 기계로 정밀하게 깎은 것처럼 일정하고 깊었다. 누군가의 개인 물건이라기보다 관공서나 보안시설에서 사용했을 법한 형태였다. 이월은 그 열쇠가 외할머니의 집안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설화윤의 삶은 검소했고 그녀가 남긴 물건들은 대부분 생활과 직접 이어져 있었다. 그런 사람의 바느질 상자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무겁고 낯선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더구나 털실 아래쪽, 쉽게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누군가 찾기를 바라면서도 아무나 찾지는 못하게 한 위치였다. 그것은 숨겨둔 물건의 방식이었다. 열쇠의 손잡이 가까운 부분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오래된 녹과 때가 글자의 일부를 덮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최신부 보안 4707. 그 네 글자와 숫자는 이월의 머릿속에 낯선 긴장감을 남겼다. 최신부라는 명칭은 지금은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과거의 정부 조직을 떠올리게 했다. 우편, 전신, 통신, 국가행정, 전쟁 이후의 복구와 기록. 그런 단어들이 흩어진 조각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왜 외할머니가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것을 평생 바느질 상자 속에 숨겨두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외할머니가 평범한 포목점 직원이었다는 말을 다시 떠올렸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가난한 여성, 남편의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았던 여성,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듯 말끔히 접어두었던 여성. 그런 삶과 최신부 보안이라는 글자는 서로 맞물리지 않았다. 이월이 오래된 가구를 복원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물은 대개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었다. 잘못 끼워진 서랍, 어울리지 않는 못, 나중에 덧댄 나무판, 다른 시대의 손잡이는 늘 숨겨진 술이나 감춰진 결함을 말해주었다. 이 열쇠 역시 외할머니의 삶이라는 오래된 가구 속에서 혼자 다른 시대의 금속처럼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집안의 오래된 자물쇠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안방 장롱, 다락의 나무 괴짝, 오래된 문갑, 작은 서랍장, 뒤뜰 창고의 녹슨 자물쇠. 그러나 열쇠의 크기와 구조는 그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일반 가정집의 열쇠 구멍에 들어갈 물건이 아니었다. 홈의 형태는 지나치게 복잡했고 금속의 두께는 오래된 창고 자물쇠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이월은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망원동의 집은 그 순간부터 다르게 느껴졌다. 팔기 전 정리해야 할 낡은 주택이 아니라 누군가 평생 지켜온 비밀의 입구처럼 변했다. 설화윤이 죽기 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들, 가족 안에서 비어있던 이름, 어머니의 출생을 둘러싼 흐릿한 침묵, 그리고 최신부 보안 4707이라는 오래된 숫자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아직 어떤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월은 그 열쇠가 외할머니의 과거 한가운데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설화윤의 바느질 상자는 더 이상 생활 도구를 담은 작은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남겨둔 마지막 메시지였다. 낡은 실타래 아래 숨겨진 황동 열쇠는 이월에게 묻고 있었다. 평생 설명되지 않았던 침묵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 가족의 뿌리라고 믿어온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다른 모양이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백이월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발견이 곧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지기 직전의 지하 기록실로
그리고 외할머니가 70년 넘게 혼자 지켜온 사랑과 희생의 진실로 자신을 이끌게 될 것임을. 백이월은 그 열쇠를 며칠 동안 작업대 한쪽에 올려둔 채 계속 바라보게 되었다. 오래된 물건을 다루는 일을 오래 해온 사람에게 낯선 물건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었고 기존의 이야기를 흔드는 작은 균열이었다. 설화윤이 남긴 물건들 가운데 이처럼 이질적인 것은 없었다. 바느질 상자 속에서 나온 황동 열쇠는 그녀의 검소한 생애 어디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2월은 을지로로 향했다. 서울에서 오래된 금속과 기계의 언어를 아직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가 찾은 사람은 공무현이었다. 나이든 자물쇠 기술자로 한때 은행 금고 수리와 관공서 보안 설비 작업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2월도 오래된 가구 복원 일을 하면서 몇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서랍 속 숨겨진 잠금 장치나 수십 년 된 유럽식 금속 장치를 다뤄야 할 때면 젊은 기술자들보다 공무현이 훨씬 정확했다. 처음 공무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열쇠는 중고시장에서도 흔했고 기념품처럼 남겨진 관공서 물품도 종종 돌아다녔다. 하지만 열쇠를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본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홈의 구조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이것이 일반 자물쇠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안시설용 구조였고 민간 건물보다는 정부기관 계통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새겨진 글자였다. 최신부 보안. 지금 세대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한국의 행정구조가 여러 번 바뀌기 전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기관이었다. 공무현은 한동안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어갔다. 전쟁 직후부터 국가 시스템이 정비되던 시절, 우편은 단순히 개인 편지를 나르는 기능만 하지 않았다. 행정문서, 공공기록, 군 관련 전달물, 실종자 통지, 복구 지원 서류 같은 것들이 우편 체계를 통해 움직였다. 지금처럼 디지털 관리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종이 문서와 보민이 곧 국가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했다. 2월은 그 설명을 들으며 설화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가 늘 짧게만 말하던 전쟁 이후의 서울, 어렵게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최신부 보안 열쇠와 연결되지 않았다. 공무현은 열쇠의 번호를 다시 살폈다. 4707. 그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번호 체계상 개인 보관용 보안 수납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반 사무실 출입용이 아니라 특정 구역의 개별 보관 장치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었다. 더 오래된 자료를 찾기 위해 그는 보관해 두었던 기술 창고 문서를 꺼냈다. 과거 정부시설 보안 장치 구조가 정리된 오래된 자료들이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구체적이었다. 서울 중구회현 일대에 과거 중앙 우편 관련 시설이 있었고 일부 지하 구역에는 별도 보안 저장 구획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행정 기능이 이전되고 시설 구조도 대부분 사라졌지만 토지 재개발 관련 기록상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무현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2월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부지가 현재 재개발 절차에 들어갔고 철거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2월은 곧바로 확인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정비 관련 공개자료와 부동산 개발 기사들, 지역 재개발 공고문을 찾아보면서 회현 일대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했다. 공무현의 말은 맞았다. 오래된 정부 관련 건물이 포함된 블록이 복합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기존 구조물 철거가 진행 중이었다. 그 순간 2월은 처음으로 현실적인 압박을 느꼈다. 설화윤이 평생 숨겨둔 열쇠가 실제로 무언가를 열 수 있다면 그 무언가는 지금 이 순간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던 장소가 서울의 개발 일정표 안에서는 단지 철거 대상 번호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날 밤 2월은 외할머니의 서류를 다시 뒤졌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 오래된 의료 기록, 세금 납부 영수증, 어머니의 학교 문서, 재봉 관련 거래 메모들. 새신부나 정부시설과 연결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한 점은 설화윤의 과거 기록이 유난히 단순하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시점 이전의 정보는 놀랄 만큼 적었다. 마치 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행정 시스템 안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이월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때 설화윤은 길게 답하지 않았다. 세상에 설명한다고 바뀌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끊었다. 어린 시절엔 그 말이 냉정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이월은 회현으로 향했다. 오래된 정부시설은 이미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외부 펜스와 안전표지, 공사 관계자 차량, 출입 통제 절차까지 모두 갖춰진 상태였다. 재개발 현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일정대로 움직이는 공간이었다. 누군가의 기억보다 계약서와 공정표가 우선이었다. 이월은 처음엔 단순히 상황 확인만 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로 철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생각이 바뀌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열쇠가 단지 오래된 금속 조각인지, 설화윤이 평생 숨긴 진짜 이유가 있는 물건인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다. 문제는 출입 허가였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공사 현장은 위험 구역이고 안전 규정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지하 구역은 구조적 위험 때문에 더 엄격했다. 하지만 이월은 물러서지 않았다. 몫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드나든 사람으로서 그는 공사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필요한 건 사실과 설득이었다. 그는 관리 인력을 통해 책임자를 찾으려 했다. 설화윤이 남긴 열쇠, 정부시설 관련 각인, 가족 유품이라는 점을 설명할 계획을 세웠다. 솔직히 가능성은 낮았다. 누군가 보기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화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열쇠를 숨겼다고 보는 쪽이 더 비현실적이었다. 그날 이월은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평범한 재봉일을 하며 검소하게 늙어간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 어딘가를 끝까지 봉인한 사람. 그리고 그 봉인을 마지막에 가족에게 남긴 사람. 최신부 보안 4707.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각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화윤이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주소처럼 느껴졌다. 이월은 자신이 그 주소 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남은 건 그 문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백이월이 공사 현장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신분을 밝히고 가족 유품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재개발 현장은 개인적인 사연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다. 출입은 허가된 인원만 가능했고 특히 지하 구역은 안전 문제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현장 관리 인력에게 2월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종류의 사정이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몫으로 일해온 세월 동안 수많은 공사 현장을 경험한 사람답게 책임 구조를 파악하려 했다. 보안 직원에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대신 현장 책임자를 만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침착하게 만들었다. 다급함을 보이는 것보다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외할머니가 남긴 유품, 정부기관 명칭이 새겨진 열쇠, 그리고 철거 직전 시설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보관물. 이야기는 이상했지만 완전히 허무맹랑하지는 않았다. 몇 차례 전달 끝에 현장 관리 책임자인 나태오가 나왔다. 50전으로 보이는 그는 이런 식의 민원을 한두 번 겪은 사람이 아니었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오래된 집과 건물만 철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 남은 기억, 서류, 때로는 가족 간의 분쟁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사라진 물건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다.
이월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했다. 설아윤이라는 외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고 유품 정리 중 오래된 정부 보안 열쇠를 발견했으며 그 열쇠가 이 건물의 지하 보관 구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태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열쇠를 직접 확인한 뒤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적어도 장난이나 즉흥적인 거짓말은 아니라는 판단이 선듯했다. 문제는 현실이었다. 건물 내부, 특히 지하 구역은 이미 일부 구조 점검이 끝났고 위험 판정이 난 상태였다. 오래된 시설이라 전기 공급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안전 통로도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일정상 며칠 안에 지하 일부를 봉쇄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 외부인을 들이는 것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이월은 자신이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건축 관련 일을 해왔고 위험 구역의 기본 규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기회를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나태호는 여전히 신중했다. 2월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현장 규정을 바꿀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나태호는 현장 도면 일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오래된 시설 구조는 현재 개발사 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폐쇄된 구역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기록이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는 예상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하 구역 중 오래된 보안 저장 공간으로 추정되는 표시가 실제로 존재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구역이고 상세 구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과거 우편 행정 관련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열쇠가 진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2월의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태호는 최종적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정식 허가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접근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심 교대 시간 동안 장비 작업이 잠시 멈추는 틈이 있었다. 그 시간 외에는 절대 불가능했다. 제한 시간은 40분. 안전장비 착용 필수. 지정된 구역 외 이동 금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수. 책임 면제 확인서 서명. 연락용 무전기 휴대. 2월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서류에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측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망설였을 문장이었지만 그에겐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설아윤이 평생 숨긴 무언가가 바로 아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 모든 계산을 압도했다. 나태호는 마지막으로 2월을 한 번 더 확인하듯 바라봤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가족의 집착인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무언가인지 가늠하려는 시선이었다. 2월은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유산을 찾는 욕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을 더 이상 공백으로 두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가까웠다. 지정 시간이 다가오자 현장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기본 안전 장비 지급, 이동 동선 설명, 비상 연락 방법 안내. 나태호는 간단한 지도를 보여주며 예상 위치를 설명했다. 오래된 보안 저장 구역이 남아있다면 지하 깊숙한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재 접근 가능한 동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회 없이 이동해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2월은 그 설명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외할머니 설아윤이 평생 입을 닫고 지켜온 비밀이 이제 건설 현장의 안전 브리핑과 일정표 안에서 시간 제한을 받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이미 철거 예정 시설의 일부일 뿐인 공간이 자신에게는 가족의 뿌리를 바꿀지도 모르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출발 직전 나태호는 짧게 말했다. 시간을 넘기면 현장 인력이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위험 구역에서는 개인 감정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 2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감상이 아니라 정확함이었다. 2월은 문득 설아윤이 왜 이런 방식으로 흔적을 남겼는지 생각했다.
만약 정말 숨기고 싶었다면 열쇠를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누구도 찾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느질 상자 가장 깊은 곳, 가족만이 언젠가 손댈 수 있는 위치에 남겨두었다. 그것은 침묵이면서 동시에 선택된 전달 방식이었다. 지금 2월은 그 선택의 마지막 수신자가 되어 있었다. 제한 시간 40분. 지하 구역 접근. 최신부 보안 4707. 이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현실처럼 느껴졌다. 설아윤의 삶에서 비어있던 부분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나태호는 마지막으로 무전기 상태를 확인시키고 시간을 알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백이월은 외할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과거를 향해 내려가게 되었다. 백이월이 지하 구역으로 들어선 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시간이 전혀 다르게 흐른다는 감각이었다. 위에서는 공사 일정이 분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래에서는 수십 년이 멈춰 있는 듯했다. 나태호가 건넨 간이 도면은 현재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었고 실제 내부는 기록과 어긋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오래된 정부 시설이 민간 용도로 방치되다가 철거 직전 상태가 된 건물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증축과 폐쇄가 반복되면서 원래 용도를 알기 어려운 구역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2월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번호 체계를 먼저 확인하려 했다. 오래된 공공시설은 민간 건물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역 구분, 저장 번호, 행정용도별 분류 방식까지 모두 규칙이 있었다. 최신부 보안 4707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식별 코드가 아니라 실제 위치와 연결될 가능성이 컸다. 처음 지나간 구역들은 이미 철거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폐기 대상 장비 표식, 봉인된 출입문, 사용 종료 표시가 남아 있었다. 2월은 자신이 찾는 것이 일반 문서 보관함인지, 개인 물품 저장소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공무현이 말했던 구조와 번호 체계를 떠올리며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무전기에서는 간헐적으로 현장 인력의 업무 교신이 들려왔다. 시간이 실제로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2월은 자꾸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정확함이었다. 잘못된 구역을 뒤지는 순간 기회는 사라질 수 있었다. 몇 개 구역을 지나자 시설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반 사무용도 공간과는 다른 구조였다. 오래된 저장시설 특유의 구획 방식이 남아 있었다. 접근 권한이 분리되었을 법한 형태였다. 나태호가 언급했던 지하보안 저장 구역이 맞다면 이런 곳일 가능성이 높았다. 2월은 벽면에 남아있는 숫자 표식을 확인했다. 번호는 일정한 규칙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처음엔 4300번대, 이후 4500번대. 체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설아윤이 남긴 숫자가 허구가 아니라면 어딘가에 정확히 대응하는 위치가 있어야 했다. 문제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이었다. 공사 현장의 40분은 개인이 생각하는 40분과 달랐다.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돌아오는데 몇 분이 사라지고 구조를 확인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다. 2월은 자신의 직업적 습관대로 공간의 논리를 읽으려 했다. 시설 설계자는 언제나 효율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보안 구역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마침내 번호가 4600번대로 넘어갔다. 2월은 거의 확신했다. 숫자는 이어지고 있었고 목표 번호도 이 범주 안에 있었다. 설아윤이 남긴 열쇠를 주머니에서 다시 확인했다. 무게감은 처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실제 목적지를 가진 도구처럼 보였다. 4700번대로 진입하는 구간은 앞선 구역보다 훨씬 폐쇄적인 구조였다. 2월은 여기서 비로소 자신이 찾는 것이 단순 창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보안 수준이 분명히 달랐다. 일반 문서 보관 공간보다 접근 통제가 엄격했을 구역이었다. 4701, 4702, 4703. 번호가 가까워질수록 이월의 생각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사람은 긴장감이 극한에 이르면 이상하게 감정이 단순해진다. 이제 그는 외할머니의 과거를 상상하지 않았다. 부와 권력, 숨겨진 재산, 극적인 유산 같은 것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저 설아윤이 왜 이것을 평생 버리지 않았는지만 알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4707. 숫자는 분명했다. 오래된 금속 보관함 중 하나였고 크기는 일반 개인 사물함보다 작지만 공문서 전용 보관함보다는 깊어 보였다. 단순 보관용이 아니라 장기 보존을 전제로 한 구조처럼 느껴졌다. 이월은 잠시 멈췄다. 이 순간까지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열쇠가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번호 체계만 우연히 일치했을 수도 있었다. 설아윤이 이 열쇠를 전혀 다른 이유로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열쇠를 꺼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장치였기에 처음에는 저항이 느껴졌다. 이월은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았다. 오래된 금속은 성급함에 쉽게 망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잠금 장치의 상태를 천천히 읽었다. 내부 메커니즘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었다. 몇 차례 조심스러운 조정 끝에 걸리는 감각이 달라졌다. 잠금 장치가 살아있었다. 그 짧은 순간 이월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아윤의 침묵이 물리적인 형태로 자신의 손앞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봉인된 무언가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마침내 장치가 풀렸다. 4707 보관함이 열렸다. 이월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내용물의 양이었다.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금속 상자 안에는 현금 다발도, 귀금속도, 가치 있는 물건처럼 보이는 무엇도 없었다. 대신 정리된 묶음이 있었다. 기름종이처럼 오래 보존용으로 감싼 서류 뭉치. 작은 벨벳 상자. 오래된 봉투 몇 장. 처음엔 허탈함 비슷한 감정이 스쳤다. 그렇게 찾아 헤맨 끝에 나온 것이 종이뿐이라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설아윤 같은 사람이 평생 숨긴 것이 돈이었다면 차라리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돈은 설명이 간단하다. 하지만 문서와 편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가치보다 의미를 지키기 위해 남긴 물건이다. 이월은 봉투 하나를 집어 들려다 손을 멈췄다. 시간을 확인해야 했다. 아직 여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모든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다. 우선 확보해서 나가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최소한 무엇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했다. 그는 가장 위에 놓인 봉투를 살폈다. 오래된 한글 필체. 받는 사람 이름. 설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월은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외할머니의 것이었다. 설아윤이 직접 숨긴 것이 맞았다. 이월은 벨벳 상자를 바라봤다. 그 크기와 형태는 너무 익숙했다. 한국에서 그 정도 크기의 작은 상자가 담는 물건은 대개 한정적이었다. 반지. 혹은 아주 개인적인 기념품. 무전기에서 나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은 시간을 확인하라는 짧은 연락이었다. 현실이 다시 돌아왔다. 이월은 결정을 내렸다.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가지고 나가는 쪽이었다. 설아윤이 남긴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였다. 그리고 백이월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오래된 종이 묶음 안에 자신의 어머니 인생 전체를 다시 정의할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백이월이 망원동 집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에 넣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몫으로 오래 일한 사람답게 오래된 종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기본 감각은 있었다. 습기와 압력, 급한 손길 하나가 수십 년을 버틴 기록을 망가뜨릴 수 있었다. 그는 작업대 위를 비우고 자료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할머니의 숨겨진 과거 정도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번째 봉투를 여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다. 편지는 1951년 6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받는 사람은 설아윤. 보낸 사람은 강일영. 2월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처음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 익숙한 이름인데 어디서 익숙한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뒤 머릿속에서 오래전 학교 교과서, 다큐멘터리, 신문 특집 기사들이 이어졌다. 강일영. 한국 전쟁 시기 군 지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이후 국가재건기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가졌던 이름. 공식적으로는 강직하고 절제된 군인, 사생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 국가를 위해 개인 삶을 희생한 세대의 상징처럼 기록된 사람이었다. 2월은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그 가능성을 빠르게 지웠다. 문장 속에는 전쟁 상황, 군 내부 보고, 대구로 이동한 임시 행정체계, 후방 지원체계 언급이 있었다. 단순히 이름만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2월은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공식 문서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놀랄 만큼 개인적이었다. 그 속에는 설아윤을 향한 감정이 숨겨지지 않았다. 존중, 미안함, 애틋함,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다. 2월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지 유명 인물의 이름 때문만이 아니었다. 설아윤이 누군가에게 이런 방식으로 사랑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기억 속 외할머니는 늘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표정도, 과거를 떠올리며 흔들리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애틋함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설아윤에게 이런 편지가 존재했다. 그리고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몇 장을 넘긴 뒤 2월은 더 이상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새로운 사실과 마주했다. 강일영과 설아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부부였다. 서류 봉투 안에는 혼인 관련 기록이 있었다. 완전한 공적 등록 서류는 아니었지만 전쟁 시기 임시 행정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서였다. 장소는 대구, 시기는 1950년 말.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이 위험해지면서 많은 행정과 군 관련 기능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대구는 그런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도시였다. 문서는 형식상 충분히 진짜처럼 보였다. 벨벳 상자 안에 있던 것도 예상대로 반지였다.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금반지. 2월은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가족 안에서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한 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설아윤은 언제나 모호하게 둘러댔다.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설명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이웃들은 더 단순하게 해석했다. 남자가 떠났다고. 책임지지 않았다고. 가난한 여자와 아이만 남았다고. 2월 역시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 자라면서 굳이 묻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강일영은 설아윤을 버린 남자가 아니었다. 최소한 편지 속의 그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설아윤을 존중했고 함께할 미래를 전제로 말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2월의 어머니에 관한 부분이었다.
한 편지에서 강희령은 아이의 출생 소식을 언급하고 있었다. 설아윤과 자신의 딸. 이월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의 어머니는 강희령의 아이였다. 즉, 백이월은 단순히 어떤 유명인의 숨겨진 후손이 아니라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인정된 관계에서 태어난 혈통이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가족의 서사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이 설명되지 않은 존재라고 느꼈다. 호적상 공백, 주변의 수군거림, 설아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불완전한 출발선에서 태어났다는 감각을 남겼다. 이월도 그것을 느끼며 자랐다. 하지만 여기 있는 문서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숨겨진 아이였다. 차이는 엄청났다. 이월은 왜 숨겨야 했는지 생각했다. 답은 편지들 안에 있었다. 강희령은 당시 군 내부에서 빠르게 위치가 올라가던 인물이었다. 전쟁이라는 비정상 상황 속에서 개인 삶은 늘 정치와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특히 공적인 얼굴이 필요한 남성에게 사적인 관계는 약점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설아윤은 권력층 출신 여성이 아니었다. 후방 우편 지원 업무에 참여하던 평범한 여성. 가문도 정치적 배경도 없었다.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가 공적으로 드러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명예 문제, 군 내부 압력, 정치적 공격, 가족 반대, 사회적 낙인. 모든 것이 가능했다. 강희령은 편지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전쟁이 끝나고 정리가 되면, 상황이 안정되면 공식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설아윤과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이월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희령은 1958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 공식 역사 속 그는 평생 독신에 가까운 이미지로 남았다. 아무도 설아윤을 몰랐다. 아무도 그의 딸을 몰랐다. 아무도 백이월의 가족을 역사와 연결하지 않았다. 이월은 설아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 그녀가 입을 닫았는지, 왜 어머니에게조차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지. 그녀에게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보호였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다. 어머니는 왜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했을까? 설아윤은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가족에게는 알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생각도 오래 가지 않았다. 편지들을 읽을수록 설아윤이 얼마나 복잡한 현실 속에 있었는지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히 한 남자의 연인이 아니었다. 전쟁 속에서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일했고, 그 안에서 강희령을 만났고, 아이를 낳았고, 이후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했다.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감당한 삶이기도 했다. 이월은 문득 설아윤의 손을 떠올렸다. 늘 거칠고 마디가 굵고 재봉 흔적이 남아있던 손. 그 손이 이 편지들을 만졌을 것이다. 이 반지를 쥐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접어 넣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백이월은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자신이 알고 있던 노인이 아니라 사랑했고 기다렸고 상실했던 한 여성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남은 편지들이 더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더 바꿀지 그는 아직 몰랐다. 백이월은 남아있는 편지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통은 전쟁 시기의 긴장과 약속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뒤로 갈수록 문장의 온도가 달라졌다. 감정은 여전히 분명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점점 더 많이 스며들어 있었다. 강희령은 설아윤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처한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조직 속에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인물이었고
그 위치는 개인적인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다. 편지들 사이에는 긴 공백도 있었다. 몇 달씩 끊기는 시기, 갑자기 짧아지는 문장, 설명되지 않는 침묵. 2월은 그 침묵이 단순한 감정 변화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압력 때문이라는 걸 읽을 수 있었다. 한국 전쟁 직후의 혼란기, 군 조직 재편, 정치 세력 이동, 반공 분위기, 권력 재구성. 개인이 사랑을 지키기엔 너무 거칠고 냉정한 환경이었다. 설아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편지 사이의 흔적으로 드러났다. 강희령은 그녀를 단순히 기다리는 여성처럼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록을 정리하는 능력, 판단력, 침착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녀가 후방 행정체계와 우편 지원 업무를 도왔다는 내용도 있었다. 가족에게 평생 포목점에서 일했다고만 알려졌던 사람이 실제로는 국가 시스템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실무를 감당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2월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설아윤은 자신의 삶을 축소해서 후세에게 남겼다. 자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처럼 정리해 두었다. 왜 그랬을까? 겸손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 함께 따라 나오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컸다. 시간이 더 흐른 편지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졌다. 강희령은 자신의 위치가 단순 군 경력을 넘어 정치와 연결되고 있다고 썼다. 그럴수록 사적인 관계는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공개되지 않은 결혼, 평범한 출신의 배우자, 이미 태어난 아이.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었다. 명예, 조직 충성, 가문, 언론, 정적의 공격까지 얽히는 일이었다. 2월은 솔직히 화가 났다. 어떤 이유든 가족을 숨겨야 했다는 논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의 어조를 읽을수록 단순한 변명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강희령은 설아윤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것이 더 복잡했다. 악인이었다면 차라리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가장 무거운 내용은 강희령의 사망 이후를 직접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직전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드러났다. 그는 계속 시간을 말하고 있었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올 거라고.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 2월은 별도로 강희령 관련 공개 기록도 다시 찾아봤다. 역사 자료는 단정적이었다. 1958년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사망. 국가적 애도. 군인 출신 정치 지도자. 청렴하고 절제된 삶, 사생활은 거의 기록되지 않음. 그 공식 기록 어디에도 설아윤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2월은 그 순간 외할머니가 왜 침묵을 택했는지 더 명확히 이해했다. 강희령이 죽은 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공적인 이미지는 완성되어 있었고 그녀가 진실을 들고 나선다고 해서 세상이 공정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낮았다. 오히려 반대였을 것이다. 누군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명예를 노린다고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아이의 출생을 문제 삼았을 것이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그런 식으로 잔인했다. 특히 보호받을 배경이 없는 여성에게는 더 그랬다. 설아윤은 아마 계산했을 것이다. 자신이 싸우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결국 딸에게 어떤 낙인을 남길지. 2월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평생 조용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2월은 그것이 단순한 성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면 어머니 역시 설명되지 않는 출생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사람은 직접 진실을 몰라도 분위기를 안다. 무언가 말하지 않는 집안. 묻지 않는 규칙.
빈칸이 많은 가족사. 아이들은 그런 침묵을 예상보다 정확하게 감지한다. 2월은 갑자기 어머니가 안쓰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모르고 살았다.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그랬다. 그리고 설아윤도 그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편지를 더 읽으며 감정이 달라졌다. 설아윤은 단지 침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호하고 있었다. 당시의 사회 구조 안에서 딸이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가볍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진 남자의 유족처럼 살지 않았다. 아무 혜택도 요구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포목점에서 일하고 옷을 고치고 생활비를 모으고 딸을 키웠다. 그 삶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 검소함이 성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었다. 절제가 기질이 아니라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무심함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었다. 2월은 설아윤의 손을 기억했다. 늘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옷을 수선하고 공과금을 내고 시장에서 값을 깎고 병원비를 계산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손으로 이 편지들을 접어 보관했을 것이다. 한 남자의 약속을 증명하는 기록이면서 동시에 절대 세상 밖으로 내놓지 않은 자기 삶의 진실. 2월은 외할머니를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지워진 인물처럼 느꼈다. 유명한 사람은 강일영이었다. 책에 남는 이름도 그였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설아윤이었다. 사랑을 선택했고, 침묵을 선택했고, 홀로 양육을 선택했고, 설명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안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긴 외로움이었을 것이다. 백이월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가족 비밀로 볼 수 없었다. 이것은 한 여성의 생애 전체였다. 그리고 그 생애는 이제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읽히고 있었다. 백이월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설아윤이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가족 비밀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한 인물과 자신의 혈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의 충격이 지나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현실적인 계산이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답은 어렵지 않았다.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것이었다. 강일영은 이미 역사 속 인물이었다. 군 경력과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었다. 세대가 바뀌었어도 다큐멘터리와 역사 콘텐츠, 기사와 평전 속에서 반복해서 소환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공식 기록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백이월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시대의 한국은 진실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비하기도 한다. 어떤 채널은 숨겨진 후손지라는 제목을 붙일 것이다. 어떤 유튜브 채널은 강일영의 사생활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설아윤의 사진 한 장만 나와도 모든 것을 추측하기 시작할 것이다. 진짜보다 해석이 더 빠르게 퍼질 것이다. 누군가는 설아윤을 피해자로 만들고 누군가는 기회주의자로 만들 것이다. 누군가는 강일영을 위선자로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시대적 피해자라고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세상에 없었다. 2월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상상을 했다. 갑자기 기자들의 전화가 오고 가족관계 증명 요구가 들어오고 역사학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방송 제작진이 접근하는 상황. 비현실적이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미래였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강일영의 직계라고 알려진 다른 가문 사람들. 정치적으로 연결된 후손들. 명예와 기록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환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진실이 곧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진실이 기존의 서사를 흔들 때는 더 그렇다. 이월은 처음으로 공무현에게 연락할까 고민했다. 법률가를 찾아야 하나도 생각했다. 역사 자료 감정을 맡겨야 하나도 떠올랐다. 손에 든 자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공적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다. 그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한번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통제는 끝난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목수 일에서도 비슷했다. 오래된 가구를 해체하는 건 쉽다. 하지만 원형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돌려놓을 수 없다. 가장 괴로운 질문은 이것이었다. 설아유는 왜 이걸 남겼을까? 세상에 밝히라고? 가족에게만 알리라고? 아니면 단지 누군가 한 명쯤은 진실을 알고 있기를 바랐던 걸까? 그녀는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았다.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다. 언론 제보도 하지 않았다. 가족 모두에게 공개하라는 편지도 없었다. 대신 바느질 상자 안에 열쇠를 넣어 두었다. 가장 사적인 방식이었다. 그 선택은 이월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면 방법은 훨씬 직접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설아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 발견할 수는 있게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선택권을 남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백이월에게 넘어와 있었다. 이월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강일영이 설아윤에게 남긴 문장들. 아이를 지켜달라는 부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약속.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잡겠다는 다짐. 그 문장들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당시의 진심처럼 보였다. 그는 설아윤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 자신은 남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면 그 이름은 훼손될 수도 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자신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오해받는다. 그럼에도 그녀는 침묵했다. 왜? 이월은 어느 순간 답을 이해했다. 사랑이었을 것이다. 순진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몫의 설명을 포기하는 종류의 사랑. 그리고 어쩌면 딸을 위한 사랑. 진실이 알려질 때 생길 소란에서 딸을 지키려는 선택.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세상에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정의일까? 복권일까? 아니면 설아윤이 끝까지 지킨 침묵을 자신이 깨뜨리는 일일까? 이월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알고 싶어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왜 외할머니가 말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세상 전체가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을 원했을까? 그건 다른 문제였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비극을 쉽게 콘텐츠로 바꾼다. 누군가의 상처가 스토리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백이월은 그 점이 싫었다. 설아윤의 삶이 클릭수가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강일영의 정치적 평가가 어떻든 설아윤이 살아낸 세월은 그런 방식으로 소비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이월은 재개발 현장 근처를 다시 찾았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실제로 그곳에 다녀온 것이 맞는지, 4707 보관함이 정말 존재했는지, 그 비밀이 실제 공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현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나태오가 말했던 일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곧 그 지하 공간도 완전히 봉인될 것이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상징처럼 느껴졌다. 설아윤의 침묵도 저렇게 묻혀 있었던 것 아닐까? 누구도 모르게. 아무 설명 없이. 그날 나태오와 짧게 마주쳤다. 나태오는 이월에게 찾던 걸 찾았냐고만 물었다.
이월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다만 중요한 것이었다고만 말했다. 나태호는 더 묻지 않았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감각이 있었다. 어떤 물건은 돈보다 무겁다는 걸 아는 사람의 거리감. 집으로 돌아온 이월은 결정을 거의 내린 상태였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을 뒤집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과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다른 방향일 수 있다. 그리고 설화유는 이미 자신의 방향을 보여줬다. 70년 넘는 침묵으로. 이제 남은 것은 백이월이 그 선택을 이어받을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백이월은 결정을 내린 뒤에도 며칠 동안 자료를 쉽게 손에서 놓지 못했다. 사람은 선택을 끝냈다고 해서 바로 평온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선택이 정말 맞는지 스스로를 더 자주 시험하게 된다. 특히 그것이 한 집안의 역사,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삶, 그리고 누구도 바로잡지 못했던 진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그랬다. 그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했다. 날짜 순서대로 분류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호용 종이를 덧대고 글씨가 흐려진 부분은 조심스럽게 판독했다. 목수라는 직업 덕분인지 그는 오래된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익숙했다. 무엇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은 복원보다 보존이 먼저인지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나무 대신 종이였을 뿐이었다. 혼인 관련 기록은 따로 분리했다. 설화윤과 강일영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는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삶이었다. 한국 사회는 관계를 종이 위에서 정리하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 인간의 삶은 늘 서류보다 복잡하다. 누군가는 법적으로 가족이지만 남처럼 살고 누군가는 아무 기록 없이도 평생 가족처럼 산다. 설화윤의 경우는 그 모든 기준 바깥에 있었다. 이월은 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 강했다. 오래전부터 이월은 어머니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을 찾았고 설화윤과 닮은 점도 찾아봤다. 이제는 강일영의 공개 사진과 비교하게 되었다. 턱선, 눈매, 입술선 같은 것들이 이상할 정도로 연결되어 보였다. 평생 설명되지 않았던 얼굴의 일부가 갑자기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발견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무현에게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가족이라 부를 만한 친척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 결정이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듣고 함께 놀라주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이야기가 자신의 손을 떠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비밀이 생각보다 빨리 퍼진다. 가족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친척을 거치고 지인을 거치고 어느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재구성되어 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이건 평범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망원동 집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미뤄두었던 일들을 해야 했다. 설화윤이 남긴 냄비, 재봉 도구, 오래된 옷감, 통장, 보험 서류, 병원 기록. 이상하게도 이제 그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검소한 노인의 생활 흔적처럼 보였던 물건들이 이제는 한 사람이 평생 감당한 선택의 결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다.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무기로 삼지 않았다.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냈다. 그 사실이 백이월을 가장 깊이 흔들었다. 요즘 세상이라면 다르게 했을지도 모른다. 변호사를 찾고 DNA 검사를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공론화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그것이 정의라고 말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반드시 공개를 통해서만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이월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설아윤이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명예회복도 아니었다. 최소한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완전히 없애지도 않았고 대놓고 드러내지도 않았다. 가족 안에 남겼다. 누군가 알 수 있게. 하지만 누군가 선택하게. 그 미묘한 방식이 설아윤다운 마지막 결정처럼 느껴졌다. 이월은 작업실 한쪽을 정리했다. 오래된 가구 문서나 귀한 자재를 보관할 때 쓰는 보존 상자를 꺼냈다. 산성 없는 재질로 된 보관 용기였다. 편지들과 혼인 기록, 반지를 그 안에 넣었다. 대충 쌓아 넣는 대신 순서를 정리하고 메모를 남겼다. 훗날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읽게 된다면 최소한 맥락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는 이 기록을 없애지 않았다. 숨기지도 않았다. 다만 소비되지 않게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황동 열쇠를 꺼냈다. 최신부 보안 4707. 설아윤이 평생 바느질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 두었던 물건. 서울 한복판 재개발 지하 구역에서 잊혀졌던 기억의 문을 열어준 물건. 이월은 그것을 다시 상자에 넣지 않았다. 대신 작업실 벽에 작은 금속 거리를 달고 거기에 열쇠를 걸었다. 누가 보면 별 의미 없는 낡은 금속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월에게 그것은 혈통의 증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한 사람이 평생 지킨 침묵의 무게. 말하지 않은 사랑. 드러나지 않은 결혼. 설명되지 못한 모성. 그리고 뒤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한 한 가족의 시간. 이월은 그날 이후 작업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도 그는 오래된 것을 존중했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겉으로 보이는 손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전보다 더 절실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가구는 흠집보다 그 안에 숨은 수리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설아윤은 동네 사람들에게 조용한 노인이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남편 없이 아이 키운 불쌍한 여자였다. 누군가에겐 그냥 검소하고 고집센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고 지키려 했던 약속이 있었고 평생 혼자 짊어진 진실이 있었다. 세상은 그걸 몰랐다. 어쩌면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것이 더 이상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삶이 기록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랑이 증명될 필요도 없다.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희생은 박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누군가의 품위는 인정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백이월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도 다르게 보았다. 그는 평범한 목수였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성공담도 없었다. 하지만 설아윤 역시 세상이 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평범함 안에 이렇게 거대한 인생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평범한 얼굴들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 말이 없는 사람을 단순하다고 여기고 조용한 사람을 사연 없는 사람처럼 본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는 대개 가장 조용한 사람 안에 남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끝까지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백이월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보다 어떤 사람의 삶을 이어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오랜 침묵을 함께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삶이 한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사연을 품고 있을 수 있고
아무 말 없이 견뎌온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어떤 사랑과 희생, 어떤 아픔과 선택이 숨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이야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남았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